군복을 입은 순간 제 생명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늦은 봄날 제38사단 3대대의 고된 행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30kg 완전 군장을 짊어진 채 4시간 동안 행진한 병사들에게 드디어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마을 입구의 작은 편의점 앞에서 땀에 젖은 군복을 말리며 잠시 숨을 돌리던 그때였습니다. 검은 셔츠에 문신이 드러난 팔뚝의 남자들이 다가왔죠. 108하는 지역 범죄 조직원들이었습니다. 한 이등병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정중히 거절했을 뿐인데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더니 곧 이등병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최준혁 사단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은 구했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의 시작이자 더 큰 음모의 첫 신호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칼날 앞에 선 이등병과 그를 둘러싼 음모 그리고 군복의 의미를 깨닫는 용기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봄날의 뜨거운 햇살이 군복을 타고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30kg의 완전 군장은 매 걸음마다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만들었어요. 땀이 이마에서 눈으로 흘러내려 시야가 흐려졌지만 손등으로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제38사단 3대대의 행군은 이미 4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죠. 앞으로 1km만 더 견뎌내자. 내 속으로 주문을 외치며 한 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군 생활 1년차, 아직 완전히 단련되지 않은 제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이라는 이름보다 이등병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진 지금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드디어 잠시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렜습니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편의점 앞에는 민간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그중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어요. 검은 셔츠에 문신이 드러난 팔뚝,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중대장님의 잠시 휴식 명령이 떨어졌어요. 군인들은 일제히 땅에 주저앉았고 물통을 꺼내 목을 축였습니다. 나도 목마름을 달래려 물병을 꺼내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등을 세게 쳤어요. 야, 군인, 담배 하나 줘봐. 고개를 들어보니 편의점 앞에 있던 남자들 중 한 명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 곳곳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보였고 목에는 108하는 한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순간 긴장이 됐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근무 중이라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제 말을 들은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주변에 있던 그의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웃음이 가득했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 이 새끼가 군복 입었다고 잘난 척하네. 말을 마친 그가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싸움을 벌이면 안 된다는 군인으로서의 원칙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주변에서 동료들이 일어나 제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네 같은 애송이들이 뭘 안다고 나라를 지킨다고 설치는 거야? 그의 손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보였어요. 작은 칼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위험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죠. 그 순간 누군가 제 왼쪽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철아, 그만해. 우리 중대의 선임병이었던 서현우 상병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개입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 강동철이라 불린 그는 현우 상병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귓가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내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보니 따뜻한 액체가 느껴졌어요. 피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땅으로 쓰러졌어요. 하늘만 보이더니 곧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제 군복을 벗기고 상처를 확인하는 것 같았지만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정신 차려. 의무병 어디 있어? 빨리 구급차 불러.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가운데 강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비켜. 구급대 도착하기 전까지 지혈해야 한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준혁 사단장님이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확실했고 침착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사단장님의 손이 제 상처를 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군 최고 위급 지휘관 중 한 명인 그분이 직접 저를 돌봐주신다는 생각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등병, 눈을 떠. 내 목소리에 집중해. 곧 구급대가 올 거야. 준혁 사단장님의 말씀에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부모님과의 마지막 식사, 훈련소에서의 고된 나날들, 그리고 처음으로 군복을 입었을 때의 자부심까지. 사단장님, 구급차가 왔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고 곧 여러 손이 저를 들어 올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저를 처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주변의 소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범인들은 모두 제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백파 조직원 4명을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백파 조직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뉴스에서 종종 들었던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저희 부대를 노렸는지, 왜 저를 공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무대로 이송되는 동안 간간히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의료진의 급한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 민서가.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군대에서 맺은 전우회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의 존재가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의무대에 도착했을 때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과 장비 소리는 들렸어요. 누군가 제 상처를 소독하는 느낌, 주사 바늘이 피부를 관통하는 통증, 그리고 마취제가 퍼져나가는 느낌까지.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준혁 사단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전실로 모여라. 백파 조직에 대한 수사를 즉시 시작한다. 우리 병사를 다치게 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 제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어요. 비록 상처는 아팠지만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고 정의를 세워주려 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저를 감싸기 전 마지막 생각은 부모님이었어요. 걱정하실 부모님께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질지, 그분들은 얼마나 놀라실지. 의식은 그렇게 서서히 저를 떠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제 군 생활에, 아니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눈을 뜨면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늘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무대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이틀이 지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의식은 또렷해졌어요. 옆구리의 상처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내장이 손상될 뻔했다는 군의관의 말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하늘이 도운 거라고 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어스름한 저녁빛이 스며들었어요. 체온계를 입에 물고 있는데
의무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최준혁 사단장님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 위험 있는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은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체온계를 빼려 했지만 준혁 사단장님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으시더니 제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체온계가 삐소리를 내자 간호장교가 다가와 체크했어요. 36.7도 정상이었습니다. 이등병, 기분이 어떤가? 사단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분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어젯밤 일어난 사건의 영상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위병소 습격 사건. 어젯밤 자정 무렵 우리 부대 정문 위병소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의무대에도 전해졌었습니다. 당시 저는 약물 때문에 흐릿한 의식 상태였지만 의료진들의 소란스러운 대화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했었죠. 사단장님은 태블릿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3명의 남자들이 위병소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던 서영준 병장과 낙건우 일병은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복면 남자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영준 병장과 건우 일병을 공격했어요. 두 사람은 저항했지만 불의의 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둘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건우 일병이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지는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한 범행 패턴입니다. 백파 조직의 소행이 분명해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문가에 서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보아 일반인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 병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수사관입니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분석팀에서 나왔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이 모든 상황이 테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당한 습격도 위병소 공격도 단순한 폭행이 아닌 계획된 테러였다니. 서연 수사관은 태블릿을 넘겨받아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위병소 공격 직후 복면 남자들이 벽에 스프레이로 뭔가를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백파 조직의 상징인 백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드러내길 원했던 겁니다. 민석 이등병, 당신이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2명의 병사가 추가로 부상을 입었죠. 이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서연 수사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니. 제 옆구리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사단장님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그분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하들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 교차하고 있는 듯 했어요. 백파 조직은 왜 우리 부대를 노리는 겁니까? 제 질문에 서연 수사관과 준혁 사단장님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사단장님, 보여드려도 될까요? 서연 수사관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번에는 보안 카메라가 아닌 은밀히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2 남자가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제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칼로 찌른 강동철이었죠. 다른 한 명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승민 경찰서장입니다. 이 지역 경찰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서연 수사관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경찰서장이 백파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니? 영상 속에서 2 사람은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봉투와 작은 USB였어요. 뇌물입니다. 그리고 저 USB에는 조태식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어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조태식 국회의원은 이 지역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었어요.
최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인물이었죠. 그가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한승민 서장과 강동철의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어요. 군부대 도발, 여론 조작, 정치적 압박 등의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군을 약화시키고 조태식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백파 조직은 조태식 의원의 사주를 받아 우리 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군의 치안 유지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조 의원이 강력한 치안 정책을 내세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함이죠. 준혁 사단장님의 설명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군인들을 해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서현 수사관은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 조태식 의원과 여러 인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승민 서장도 있었고 백파 조직의 두목으로 보이는 인물도 있었어요.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어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서현 수사관의 말에 준혁 사단장님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단을 내린 듯 했어요.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사단장님이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백파 조직의 아지트로 의심되는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감시 계획도 설명해 주셨어요. 정식 수사권이 없는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었습니다. 민석 이등병 회복되는 대로 특별팀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순간 망설였어요. 이미 한 번 부상을 입었고 앞으로의 위험도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솟았어요. 영준 병장과 건우 일병, 그리고 앞으로 또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전우들을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대답에 준혁 사단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의 표정에서 확신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서현 수사관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서현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전문가다운 냉정함과 함께 정의에 대한 열정이 보였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이 위험한 임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혁 사단장님이 창가에서 돌아서셨습니다. 석양이 그분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 모습이 어딘지 숭고해 보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군인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군복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단순한 군 복무를 넘어 진정한 국가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사단장님과 서현 수사관이 병실을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복무 장소가 아닌 정의를 위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임무, 그리고 그 끝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료들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습니다. 백파 조직과 그 배후 세력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들이 제 동료들에게 한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비록 이등병에 불과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의무대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복도의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그들도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군복은 침묵하지 않는다. 사단장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의 전쟁을 위한 휴식이었어요. 새벽 3시,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간. 하지만 우리에겐 잠들 틈이 없었습니다. 작전명 아이언피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의무대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특별 임무에 투입된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옆구리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작전이었어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검은 특수작전복을 입은 저는 헌병대 특임팀 12명과 함께 백파 조직의 아지트로 의심되는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평범한 이등병이었던 제가 이런 작전에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피해자였기에 준혁 사단장님은 저를 이 팀에 포함시켰어요. 서연 수사관이 작전 지휘소에서 무전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3, 2, 1. 작전 개시. 특임대장 권혁진 대위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창고 문을 열자마자 강렬한 섬광탄이 터졌어요. 순간적인 빛과 소음으로 안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안으로 진입했어요.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아지트가 아니었어요. 무기고였습니다. 벽면에 걸린 총기류, 테이블 위에 놓인 폭발물 제조 장비, 그리고 벽에 붙은 우리 부대 주변 지도,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저를 칼로 찌른 것도, 위병소를 습격한 것도 단순한 도발이 아닌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특임대원들이 창고 안의 인물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잠에서 깨어 당황한 얼굴들, 도망치려다 붙잡힌 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 강동철이 있었습니다. 제 시선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구리가 다시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강동철은 저를 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증오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뭔가를 꺼내려 했어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권혁진 대위가 번개같이 움직여 강동철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권혁진 대위는 강동철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묘한 승리감까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작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창고 안을 수색하는 동안 다른 특임팀은 시내 경찰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승민 서장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동시 다발적 작전이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움직인 전격적인 작전이었어요. 압수한 자료들을 분류하던 중 저는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국제무기 밀수와 관련된 계획서였어요. 단순한 지역 범죄 조직이라 생각했던 백파가 사실은 국제적인 무기 밀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폭파하려는 테러 계획이었어요. 서연 수사관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군 도발 사건이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였어요. 새벽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백파 조직원 23명 체포, 무기류 대량 압수, 그리고 테러 계획 저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뉴스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언론의 보도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어요. 군부의 민간인 불법 체포, 인권 침해 논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테러를 막았는데 왜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을까요? 준혁 사단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반격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조태식 의원과 연결된 언론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자 여론전으로 승부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정우, 준혁 사단장님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그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압수한 증거들, 테러 계획 문서, 그리고 강동철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퍼진 거짓 정보는 진실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저녁, 우리는 긴급 작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압수한 문서에 따르면 테러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백파의 다른 조직원들이 시외버스 터미널 폭탄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현 수사관과 권혁진 대위, 그리고 저를 포함한 특임팀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들, 배웅 나온 가족들, 일하는 직원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서현 수사관의 정보에 따르면 폭발물은 터미널 동쪽 화물 보관소에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긴장으로 숨이 막혔어요. 화물 보관소에 도착하자 수상한 가방을 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백파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어요. 권혁진 대위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그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우리를 눈치챘어요. 갑자기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권혁진 대위와 다른 팀원들이 그를 쫓았고 저와 서현 수사관은 가방을 확인했어요. 가방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폭발물이었어요. 타이머가 작동 중이었고 남은 시간은 5분. 서현 수사관은 침착하게 폭발물 처리반에 연락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현 수사관은 제게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 배운 폭발물 처리 지식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집중했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 어떤 것을 잘라야 할까요? 순간 부대에서 배운 교육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유형의 폭발물은 주로 특정 패턴을 따른다는 것.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파란 선을 골랐어요. 가위로 선을 자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멈췄어요. 성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권혁진 대위의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폭발물이 북쪽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였어요.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북쪽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특임팀이 용의자를 체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서현 수사관과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신뢰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하여 두 번째 폭발물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긴장이 풀리자 옆구리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수많은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저녁 뉴스에는 우리의 활약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대로 테러를 막은 군과 국정원의 합동작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정치인과 범죄 조직의 연루,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요. 조태식 의원은 긴급 체포되었고 한승민 서장도 구속되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 우리는 그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제군 생활 중 가장 위험하고도 보람찬 날이었어요. 준혁 사단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함께 묻어났어요. 특임팀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각자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특히 폭발물을 처리한 저에게는 특별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취침 시간 병영 내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큰일을 해낼 줄은. 단순한 이등병인 제가 국가를 위협하는 테러를 막다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전우가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났겠지만 오늘은 그 소리마저 감사하게 들렸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날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 잠에 빠져들며 저는 확신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정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재판 시작 1시간 전 법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정복이 어색했어요. 늘 전투복만 입다가 단정한 군 정복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그 이등병 같지 않았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오늘은 그날의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백파 조직원들과 그 배후 세력인 한승민 전 경찰서장, 그리고 조태식 전 국회의원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제 옆에는 서연 수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증거를 모았는지 서류 더미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증인으로서의 첫 재판,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 수사관은 제 불안한 모습을 눈치챘는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 미소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준혁 사단장님도 잠시 들러 격려해 주셨어요. 그분의 단단한 손길이 제 어깨를 툭 치셨을 때 용기가 솟았습니다. 증언대에 섰을 때 떨리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재판 시간이 다가올수록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위병소 습격 당시 부상을 입었던 영준 병장과 건우 일병도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격려였죠. 마침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후회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말할 때였어요.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빽빽이 들어찬 방청석, 취재진들의 카메라, 그리고 정면에 앉아 있는 판사님의 위험 있는 모습까지,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강동철, 한승민, 조태식. 그들의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강동철의 불안한 눈빛, 한승민의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조태식의 오만한 미소까지.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첫 증인으로 나선 것은 서연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증거 영상, 압수 문서, 통화 기록 등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조태식 의원이 어떻게 백파 조직을 이용해 군을 약화시키려 했는지, 한승민 서장은 어떻게 이를 도왔는지 명백히 밝혔습니다. 특히 테러 계획 문서를 제시했을 때 법정 안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어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그들의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테러가 계획되었던 버스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었겠죠. 이어서 저의 증언 순서가 왔습니다. 증언대에 올라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당한 습격 사건부터 시작해 백파 아지트 급습 작전, 그리고 버스 터미널에서의 폭발물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진술했어요. 제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강동철이 저를 칼로 찌른 순간을 설명할 때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진술이 사실임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의 반박 질문에도 제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은 하나였으니까요. 다음으로 영준 병장과 건우 일병이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제 진술을 더욱 강화했어요. 위병소 습격 당시의 생생한 기억, 그들이 느낀 공포와 배신감까지. 건우 일병은 아직도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해야 했어요. 모든 증언이 끝나고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각종 법적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어요. 특히 조태식의 변호사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내세워 압력을 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명백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도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강동철은 침묵했고 한승민은 형을 감해달라는 애원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식은 달랐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오만했습니다. 자신은 애국자이며 이 모든 것이 음모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법정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판사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죄목을 읊으며 피고인들의 죄를 확정했어요. 국가전복 음모, 테러 기도, 살인 미수, 뇌물수수, 직권남용. 죄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강동철에게는 15년, 한승민에게는 12년, 그리고 조태식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요. 법정 안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을 향해 꽃을 던지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저를 알아본 시민들이 다가와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 수사관이 제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준혁 사단장님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군과 국정원, 검찰이 힘을 합쳐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부대로 돌아왔을 때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대 정문 앞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꽃물결 속에는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들도 꽂혀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카드도 여럿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혁 사단장님은 특별부상 장병 명예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저와 영준 병장, 건우 일병을 비롯한 작전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사단장님은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제 가슴에 빛나는 훈장이 달렸을 때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민들도 수여식에 초대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대피했던 시민들, 저희 작전을 지지해준 지역 주민들까지
그들은 우리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군과 시민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수줍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군복 입은 병사가 폭탄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폭발물을 처리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린 듯 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우리의 영웅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 부대 식당에서는 특별 만찬이 열렸어요.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모두가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이등병이 아닌 존경받는 전우로. 취침 시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는 그저 의무 복무를 마치고 돌아가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어요. 문득 처음 칼에 찔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혼란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점이었어요. 제가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시작점. 옆구리의 상처는 이제 자랑스러운 훈장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재판 소식은 이미 뉴스로 알고 계셨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군 생활의 남은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인생까지. 이 경험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다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의 일부였다고. 비록 작은 역할이었을지라도 제가 옳은 일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잠에 빠져들며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내일이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의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선출공원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상쾌합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벤치를 비추는 이른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이곳에 왔어요. 군복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제 모습이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군대식으로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공원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이후 이 도시는 많이 변했어요. 더 밝아지고 더 안전해졌죠. 시민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원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5년 전 그날을 겪어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 중앙으로 걸어가는 길,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5년 전 백파 사건의 공식 기념일이자 선출공원 비둘기 조형물 제막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준혁 전 사단장님을 만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중앙광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현역 군인들, 예비역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단연 준혁 전 사단장님이었어요. 이제는 예비역 중장이 되신 그분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준혁 전 사단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랜 전우를 만난 기쁨이
그분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분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이등병이었던 그때와 달리 이제 저는 중사로 제대한 예비역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군 생활에 매료되어 장기 복무를 선택했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이제는 민간 보안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군인 정신만큼은 여전히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전 사단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그 손길에는 과거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전우회였죠. 그분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흔적이었겠죠. 함께 공원을 거닐며 우리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제가 처음 칼에 찔렸던 그날, 백파 조직 아지트를 급습했던 새벽, 그리고 버스 터미널에서 폭발물을 처리했던 순간까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억들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움보다 사명감이 앞섰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공원 중앙에 도착하자 천으로 덮인 커다란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곧 있을 제막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과거 그 사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서현 수사관은 이제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되어 있었고 권혁진 대위는 대령으로 진급해 특수전 사령부에서 근무 중이었죠. 영준 병장과 건우 일병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잠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5년 전 그 험난했던 시간들. 아직도 제 옆구리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기도 했어요. 그 상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백파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크게 변했어요. 군과 시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조태식이 관여했던 정치권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투명성과 청렴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죠. 물론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시작되었어요. 준혁 전 사단장님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국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의를 위한 헌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마침내 천이 벗겨지고 조형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둘기 조각상이었어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둘기, 그 날개 아래로는 군인과 시민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었죠. 비둘기의 날개에는 군복은 책임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군복이 단순한 옷이 아닌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책임이라는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5년 전 준혁 사단장님이 하셨던 말씀, 군복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발전한 형태였습니다. 더 깊고 더 포용적인 메시지였어요. 조형물 주변에는 작은 명판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백파 사건 당시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 이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읽으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역 군인들 중에는 젊은 장병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이제는 역사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는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제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냐고. 그 순수한 눈빛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전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옳은 일을 하라고.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남아 조형물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비둘기의 날개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계시던 준혁 전 사단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5년 전 그날 제가 폭발물을 처리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에 대해서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공원 곳곳에 작은 촛불이 켜졌어요.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촛불들이었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사람들의 얼굴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군인과 시민, 노인과 아이들 모두가 한 공동체로 어우러졌어요. 밤이 깊어가는 공원에 남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비둘기 조형물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수많은 선택들. 군 생활을 통해 배운 가치들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책임감, 용기,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가치들이 제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날의 군인 정신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어두워진 공원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평범한 월요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기억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기념식,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아래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시민은 각자의 옷을 입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꿈이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문득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흉터였지만 그 의미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 삶의 증표였고 앞으로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억의 닻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군복은 책임이다. 그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신조였어요. 비록 지금은 군복을 벗었지만 그 책임감만큼은 영원히 제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고 저는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5년 전 그날의 기억과 오늘의 약속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어요. 군복을 입은 시간은 지났지만 그 책임은 영원히 제 것이니까요.